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현대물리학의 최첨단 이론으로 불리는 양자역학을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서 풀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에서 살펴보고 있는 천재들의 경영 철학과 양자역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학은 어린 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론 체계가 간단하고 단순해야 된다고 말이죠. 양자역학이 무척 어려운 이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탄생한 배경과 그것이 정교한 이론으로 다듬어지기까지 논쟁에 참여한 물리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수학적으로 표현된 양자역학의 수식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아인슈타인의 이 말처럼 누구나 깨우칠 수가 있는 그런 단순하고 명쾌한 이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우주의 본질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의 본질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까지 물리학은 뉴턴 역학을 기초로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었는데요. 뉴턴 역학은 세상의 이치를 물리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죠. 그렇지만은 몇 가지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흑체 복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금원 박스에 열을 가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사 현상에 따른 파장들의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흑체 복사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무지개를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무지개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색은 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색 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색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색을 자외선이라고 하죠. 보라색을 뜻하는 자색에 밖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흑체 실험에서도 보라색까지는 뉴턴식 고전역학으로 에너지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벗어나는 색깔, 즉 자외선부터는 에너지의 값이 영 엉터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영어로 울트라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라색을 넘어서는 색, 즉 자외선에서는 이론이 붕괴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아무도 성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에 막스 프랑크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프랑크는 전제, 즉 가정을 우선 달리합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인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봤는데요. 플랑크는 에너지를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입자의 형태로 보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즉 A라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기존에는 1.000, 1.001, 1.002라는 형태로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것으로 봤지만 플랑크는 1, 2, 3, 4 하는 식으로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입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자신이 구한 플랑크 상수를 대입했더니 자외선도 그 에너지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파동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입자, 즉 알갱이를 양자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뉴턴식 물리학, 고전 물리학의 시대가 저물고 양자역학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을 발표하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도 이처럼 초기에는 양자역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발전에 사실 큰 기여를 했죠. 하지만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가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모든 존재는 위치와 운동량 가운데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부정확해진다는 게 이론의 핵심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KTX 열차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어느 지점을 달리고 있는 열차를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할 때 정지된 장면을 포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때 기차가 달리는 속도와 운동량은 정확하게 관측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착하는 순간 기차가 시야에서 바로 사라져 버리죠. 하이젠베르크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우주의 어느 공간 내에서 확률로서 흩뿌려져 있습니다. 존재의 위치가 확정되면 움직임이 부정확해지고, 움직임을 포착하면 위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어떤 물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확률의 형태로 불확실하게 존재하다가 누군가의 눈에 의해서 관측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는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란 자신의 위치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야 물리학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봤던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달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불확정성의 원리가 맞다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관측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를 유령이라고 표현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비들을 이용해서 직접 실험을 한 결과 아인슈타인의 말이 아니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정확하게 맞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실험이 이중 슬릿 실험인데요. 뒷면에 스크린을 하나 설치해 두고 직사각형 모양의 슬릿 2개를 향해 전자를 발사합니다. 발사된 전자는 2개의 슬릿 가운데 한 군데를 임의로 통과해서 뒤편에 있는 스크린에 꽂히게 되는데요. 이때 전자가 형성하는 무늬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자는 2개의 슬릿을 번갈아 가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스크린에 2개의 막대기, 무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무늬는 3줄, 4줄, 5줄입니다. 그것은 결국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2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서 뒤편에서 일종의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는 증거입니다. 간섭 현상이 없으면 줄무늬가 3개, 4개, 5개가 될 수 없죠. 이 실험을 통해서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양자역학적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전자가 지나가는 슬릿 옆에 관측 카메라를 설치하면 더 이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측되지 않을 때는 입자들이 파동의 형태로 2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던 것이 관측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는 한 번에 한 곳만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더 이상 3개, 4개, 5개의 무늬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죠. 이로써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존재 기본 양식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의 원리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 근본 원인이 뭘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닐스 보어가 한 말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측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고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다가 관측되는 순간 존재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의 존재 양식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양자역학을 물리학의 도로 볼 때 그 도가 자연을 법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중슬릿 실험에서 보듯이 사물은 관측되는 순간 자연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말한 것처럼 불확정성이 자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인위적인 관측 행위에 의해서 사물은 그런 본연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파동과 입자,
둘 중 어느 것으로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얽혀 있던 사물의 본질은 관측되는 순간 한쪽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도덕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도덕경 29장에 나와 있는 집자실지 위자폐지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잡고자 하면 잃고 하고자 하면 실패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연은 그대로 놔두는 것, 무의자연이 존재의 본질임을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직관적으로 간파를 했던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죠. 불확정성 원리 외에 또 하나 양자역학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핵심 이론이 바로 상보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닐스 보어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한데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자라도 이러한 상보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보어와 아인슈타인 두 사람이 모두 죽은 이후에 실시된 다양한 실험들에서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보성의 원리가 도덕경 2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유무상생, 난이상성, 전후상수.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고 전과 후는 서로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자역학과 노자사상의 연관성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고전 물리학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양자역학은 일종의 사기였습니다.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양자역학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고양이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에 의하면 박스 안의 고양이는 사람들이 관측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 있는 그런 유령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양자역학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리학 이론인 거죠.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실험들에 의해서 양자역학의 기본 과정들이 대체로 옳다고 하는 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소 부족이 위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도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노자의 사상도 춘추 전국 시대에는 웃음거리였죠. 그러다 오늘날에는 우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탁견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렇게 양자역학과 노자의 도덕경 사상은 우주와 만물의 본질을 보는 그런 인식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